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경험을 한 30대 여성이에요. 여기 사연 살롱의 청자이기도 하죠. 항상 사연 살롱의 사연들을 듣다 보면 다들 가슴에 깊게 박힌 사연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게 되어서 평소 즐겨 듣던 여기 사연 살롱에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유래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에요. 항상 초코송이 같은 머리를 고수해왔기 때문에 지나치는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머리를 들춰보면 그 안에 감춰진 큰 상처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매끈하고 예쁜 귀와는 다르게 제 왼쪽 귀는 누가 보아도 모양이 특이하거든요. 하지만 전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왼쪽 귀를 잃었던 그 순간 제 몸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제 동생을 영영 잃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남동생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자주 놀았어요. 누나가 있는 남동생들이 되게 그렇겠지만 저도 제 남동생을 데리고 제 친구들이랑 인형놀이 하듯 머리도 묶어주고 고무줄 놀이하는데 고무줄을 잡고 있으라고도 하는 등 돌봐준다는 명목하에 재밌게도 데리고 놀았었죠.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남동생은 그저 해맑게 따라와 주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놀이터에 누가 버리고 간 듯한 탱탱볼을 주어서 친구들과 남동생이랑 신나게 가지고 놀았는데 그 공이 그만 차도로 굴러가 버린 것이었어요.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와 제 친구들은 차도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을 따라가다 즉시 멈춰섰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던 제 남동생은 그대로 차도로 뛰어들었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 순간 동생을 위해 빵 소리를 내며 돌진해오는 버스와 놀란 동생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보였다는 것과 저도 모르게 동생을 향해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저희는 둘 다 병원으로 바로 실려갔고 동생도 저도 굉장히 크게 다쳤었습니다. 어린애가 어린애를 구해봤자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동생은 치료를 받고 완치할 수 있었지만 동생 밑에 깔린 채로 아스팔트 바닥에 심하게 쓸린 저는 왼쪽 신체가 심하게 다쳤고 결국 왼쪽 청각을 영영 잃게 되었죠. 저희 가족에게는 그때 그 시기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동생은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 때문에 누나가 아프게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슬퍼했고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냈을 만큼 많이 울었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유정아, 누나 괜찮아. 이제 아프지도 않아. 걱정 마, 그만 울어. 내가 꼭 누나 지켜줄게. 나중에 커서 꼭 지켜줄게. 하지만 정작 저는 살면서 왼쪽 귀로 인해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적은 없었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친구들이 다들 순수하고 착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같은 동네에서 다니다 보니 시간이 지나며 속된 말로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게 될 정도로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고 제 상처는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다만 전학생이나 시내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 귀가 드러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제 쪽으로 오게 되더군요.
그 중에는 악의는 없었겠지만 흠칫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춘기 땐 그런 시선이 조금 신경 쓰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워낙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너무 사랑받고 지내다 보니 크게 방황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앞머리가 있는 짧은 단발을 지금까지 고수하게 되었네요. 이 머리가 가장 귀를 잘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 친구들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거의 평범한 사람의 축에 속했는데 세상에는 저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 친구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그런 친구들을 보며 저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전공도 그쪽으로 선택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지금까지 복지관에서 일하게 되었죠. 현실은 제 환상과는 확연히 다른 면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전 아직까지는 제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은 없었네요. 이 일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점들이 참 많기도 하고요. 그렇게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변호사였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죠.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사람이라는 생각에 처음부터 호의를 느꼈지만 처음부터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와는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너무성 몇 번 만나다가 일이 다 마무리가 되던 날 저에게 수줍게 고백을 해오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세상에, 너무 축하의 기집애 좋겠다. 혼자 솔로 탈출해서 결혼까지 할 거야? 얘 무슨 소리 하니? 만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천생연분이잖아. 인권 변호사랑 사회복지사라니. 은지 말대로 그냥 결혼해. 아우 니네 진짜. 잠깐만 전화 왔어. 나 통화 좀 하고 올게. 어머 만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남편한테 전화가 다 오고. 아우 그만하라니까.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희의 만남을 예쁘게 봐주었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축복해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저는 매번 너스레를 떨며 아예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솔직히 저도 내심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답니다. 저희가 꼭 운명인 것만 같다고요. 그 남자와 저는 하는 일도 비슷했고 평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지고 있는 신념도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남자는 제 왼쪽 귀에 난 상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볼 때마다 아름답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었죠. 연애한 지 꼭 1년 되는 날 그 남자는 저에게 한쪽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청혼을 했어요. 유라야,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너를 만나고 나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 같아.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당연하지.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네가 저번에 그랬잖아. 영화에서처럼 꽃잎 뿌리고 촛불 켜놓은 곳에서 프로포즈 받고 싶다고. 그래서 네가 한 말 그대로 꾸며봤어. 마음에 들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너무 감동이야. 우리 앞으로 정말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자.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제 말에 저희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친척분들과 주변 지인들까지 모두가 저를 축하해 주었죠. 사실 그전엔 제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 시절이나 사회 초년생 때 소개를 받아보겠냐는 제의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전 이상하게
연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 저를 가족들은 항상 답답해 했고요. 그런데 제가 무려 변호사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가족들과 지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본격적인 결혼 준비의 시작으로 저희는 서로의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일정상 그 남자가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되었고 부모님과 남동생은 한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를 맞이해 주었죠.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남자는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말을 이어나가면서도 부모님께 깍듯하게 예의를 차려주었죠. 남동생과도 얘기를 잘 나눴고요. 저희 가족들이 그 남자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이 보여서 저는 내심 굉장히 안심했어요. 그러면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인권 변호사신 거네요? 네, 그렇죠. 협회 쪽 일도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우와, 매형. 정말 멋있는 분이시네요. 아, 벌써 매형인가요? 그럼 처남은 혹시 어떤 일 하고 있으세요? 말 편하게 하세요. 전 동기 친구들이랑 같이 조그만 어플 사업 하고 있어요. 처남이 훨씬 멋있네. 제 동생은 어려서부터 수학을 곧잘 하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때 돌연 IT 산업에 흥미가 생겼다며 전공을 그쪽으로 정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친구들과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 스타트업 창업을 한 것이죠. 전 컴퓨터 관련된 건 잘 모르지만 동생도 동생 친구들도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사업도 잘해 나가는 것 같더군요. 같이 만들었다는 어플인지 뭔지가 수익이 잘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결혼식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우선은 상견례 날짜 잡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내년 가을쯤으로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럼 시간적 여유가 좀 있네. 가을이라니 참 예쁘겠구나. 요즘 예식장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던데 준비는 시작했니? 할만해? 그래도 1년 반 정도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그래, 잘했다. 뭐든 서로 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법이야. 그래도 우리 사위 직접 보니 잘 해낼 것 같아 마음이 놓이긴 하네. 아빠는 그 사람을 보며 아주 흡족하게 웃어 보이셨죠.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로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귀가하자마자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은 사람이 너무 매너가 좋고 바르다며 저희의 결혼을 대찬성하셨죠. 그렇게 좋아하는 가족들을 보니 문득 저도 시댁에 가면 정말 예의 바르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 다음 순서는 제가 시댁 식구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일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예비 남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 전에 이번 주말에는 내가 가기로 한 자선 행사가 있어서 거길 가야 할 것 같아. 당신도 같이 갈래? 내가? 내가 그런 곳에 가도 되는 거야? 그럼. 거기 부부 동반으로 많이들 오는 곳이야. 그날은 구청장님도 오시니까 같이 얼굴 비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도 중요한 사람들한테 얼굴 도장 많이 찍어 놓으면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내가 그런 분들 알아서 굳이 좋을 게 뭐가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갈 거지? 뭐 알았어. 처음엔 예비 남편의 제안이 의아했지만 곧 결혼할 사이에 서로의 지인을 소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예비 남편에게 제 친구들을 한번 소개하기로 약속을 잡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약속을 잡았는데 저는 예비 남편이 말한 자선 행사가
제가 일하면서 종종 보게 되는 그런 비슷한 잦은 행사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엄청 고급스럽고 으리으리한 연회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도 여럿 있었고요. 연회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엄청난 부자들인 것 같았는데 시계며 가방, 장신구 등이 전부 고가의 명품들이었어요. 덕분에 그냥 깔끔한 정장만 입고 있던 저는 자연스럽게 기가 죽었는데 예비 남편은 어색해하는 저를 신경도 쓰지 않고 여기저기 바쁘게도 데리고 다니더군요. 황변, 자네 역시 왔구만. 아유, 안녕하십니까. 무탈하시죠? 여기는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참, 결혼한다고 했었지. 반가워요. 신부 되실 분이 참하게 생기셨네. 외모도 외모지만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 대단하신 분이시네. 요즘 젊은이 같지 않아? 사실 이 사람도 비슷한 아픔이 있다 보니 마음이 그렇게 쓰이나 봅니다. 제 아내가 왼쪽 귀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머리로 덮어놓았던 제 귀를 마음대로 들춰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예비 남편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제 귀를 보여주자 사람들은 일제히 제 귀를 빤히 쳐다보더니 예비 남편을 대견하다는 듯이 칭찬했어요. 아우, 저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구만. 끔찍해라. 너무 아팠겠네요.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역시 황변이야. 젊은 세대들한테 귀감이 될 인재야 아주. 아내분도 남자 잘 만난 거예요. 요즘 이런 남자 없어?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 안색은 살피지도 않은 채 한참이나 저를 무슨 훈장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고 덕분에 저는 몇 번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답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마자 저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예비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놀라서 따라 나왔죠. 어디가?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러냐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짜 충격이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남들 앞에서 내 상처가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듯이 떠벌리고 다녔잖아. 장애인 인권 어쩌고 하면서 내 상처를 이용해서 정치질을 했잖아 방금. 아니, 내가 없는 얘기했어? 당신 동생을 구하려다 얻은 상처인데 당연히 자랑스러운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도 맞잖아.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해? 장난해? 지금 당신이 정말 내 자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든 높은 사람들이랑 말 좀 섞어보겠다고 날 팔아서 대화거리 만들어낸 거 아니야. 애초에 우리가 왜 우리랑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거냐고. 난 내 상처 자랑할 생각도 없고 저런 사람들이랑 인맥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는데 말이야. 그럼 평생 쥐꼬리만한 돈이나 벌면서 복지관에 처박혀만 있을 거야? 뭐라고? 뜻이 있으면 그걸 제대로 펼칠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냐. 그럼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해 일하면서 평생 같이 가난해질 거야?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래?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건데 같이 잘 되자고 당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던 저는 그대로 그 사람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런 저를 내버려두고 다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동안 저는 예비 남편이 그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심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은 틈만 나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굳이 인권 변호사라고 칭하며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다녔던 거고요. 물론 약자들을 위한 변호를 맡아서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예비 남편이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지냈습니다.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예비 남편의 연락에 대꾸할 수도 없었죠. 그 남자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내가 이 남자에 대해 이것 말고 또 모르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계속 연락을 안 받자 결국 예비 남편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서요. 아직 화 많이 났어? 그날 당신 기분 배려 못해줘서 미안해. 나는 그날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자리라고 해서 더 당신을 데려가고 싶은 욕심이 들었었어. 결혼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들떠 있었나 봐. 그 자리에서는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았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질 않아서인가. 그래서 내가 잠깐 예민해졌던 것 같아. 내가 미안해. 당신이 예민했던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정말 화가 났었던 건 당신이 내 의사도 묻지 않고 내 상처를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닌 거야. 그게 당신한테 그렇게 받아들여질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예비 남편의 진지한 사과에 저는 결국 화를 풀고 다시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 웬만하면 저를 데려가지 않기로 약속도 했고요. 그 남자의 진중한 태도에 저는 결혼을 할까 말까 하던 고민은 전부 잊게 되었고 그 남자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결정했죠. 정말로 저랑 같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를 한 거겠지. 이번에 따끔하게 말을 했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지 하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그 남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남편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누나랑만 살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는 절 처음 보자마자 떨떠름한 눈을 하고 쳐다보았죠. 한껏 신경 쓰고 갔던 저는 그런 냉담한 반응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라는 말에 앉아서 얘기를 잘 해보려고 해도 두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예비 시누이가 제 말을 뚝 자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대단히 잘 살거나 본인이 잘 버는 것도 아닌 듯하네? 너는 무슨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니? 신경 쓰지 말거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모아놓은 돈은 있고? 네,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 돈 쓸 일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해두긴 해.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지.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았다. 예단 같은 건 어림도 없겠구나.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의 막말에 저는 표정이 굳어버렸고 더 이상 대화를 애써 이어나가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제대로 실망하려던 그때 예비 남편이 나서서 두 사람의 태도를 지적하고 선을 그어주었어요. 다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연히 결혼할 때는 신랑의 신혼집도 구하고 돈을 더 쓰는 게 맞지. 뭘 벌써부터 예단을 생각하고 있어. 예물 예단은 그냥 서로 없는 걸로 할 거야. 우리는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다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예식장에만 신경 쓰기로 했어. 어머 얘 좀 봐. 예물 예단 생략하는 걸 왜 네가 정해. 그니까. 그리고 허례허식은 예식장이 제일 심한 거 아니냐? 엄마,
얘 또 우리한테 사기치려는 것 좀 봐. 예물 예단 그거 다 어차피 서로 금액대 따져가면서 주고받는 거. 누가 더 이득이고 손해랄 것도 없잖아. 상견례 자리나 좋은 거 알아볼 테니 그냥 식사나 좋은 음식으로 하세요. 그럴 돈 에너지 아껴서 차라리 밖에 나가 일을 더 하는 게 낫지. 난 어차피 결혼하면 와이프 힘들게 밖에 나가서 일 시키지 않고 집에서 쉬게 해줄 건데 괜히 결혼식 자체에 힘 빼기 싫어. 우리 결혼식이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좀 하겠다고. 어? 예비 남편이 딱 잘라 말하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도 더 이상 말을 안 터군요. 그날의 자리는 어찌저찌 마무리를 지었고 예비 남편은 저를 집에 바래다주며 사과를 했어요. 저도 두 사람이 예비 남편의 말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걸 보고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결혼하고 나서 생기는 고부 갈등은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잘해줘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날 보니 예비 남편이 그 역할을 잘해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온 가족이 다시 만나 상견례 자리를 가졌을 때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전혀 실수가 될 만한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이 미리 단단히 주의를 준 듯한 모습이었고 그걸 보고 저는 더더욱 결혼 후 고부 갈등은 문제가 없겠구나 싶었어요. 양가 가족들이 인사도 마쳤고 예물 예단도 안 하기로 합의를 봤으니 저희는 정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예식장부터 드레스, 스튜디오 등 하나씩 차례대로 결정을 하다 보니 몇 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군요. 웬만한 건 일사천리로 딱 구해나가던 저희는 괜찮은 신혼집을 발견하지 못해 몇 개월 동안이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섣불리 결정을 못하는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결혼식 전에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해 저희는 점점 마음이 급해지고 있었죠. 아직 신혼집을 못 구했다는 얘기를 제 동생이 어쩌다 들었나 봅니다. 그 즈음에 한창 해외 일정이 있다며 바쁘게 지내던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퇴근 후에 밖에서 한번 보자고요. 굳이 집에서 보면 되는 걸 뭐하러 밖에서 만나냐고 물으니 기니 할 얘기가 있다더군요. 의아했지만 저는 동생 말대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했어요. 누나랑 매형 회사가 아무래도 서울이랑 가깝잖아. 그래서 그 근처로 신혼집을 내가 해주고 싶은데 이거 봐봐. 여기 아파트 괜찮은 곳 같아? 무슨 소리야.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니? 관리비도 감당 못하겠다. 야 유정아, 누나 괜찮아. 혼자 결혼 잘할 수 있어. 알아. 근데 나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서 그래. 누나, 나 이번에 어플 해외 기업에 매각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누나한테 이 정도 해주고도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이 많아졌다고. 얼마 전부터 자꾸 해외로 몇 번씩 나갔다 오던 동생은 그동안 잘 운영해오고 있던 어플을 해외 기업에 엄청난 금액으로 매각하고 온 것이었어요. 정말 억소리가 나는 엄청난 금액으로 매각을 진행한 것이었죠.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 동생한테 일어났다고 하니까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어리 빠진 표정으로 동생을 보자 동생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 괜찮으면 내가 해줄게. 누나는 내 생명의 은인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 관리비 감당 안 되면 그것도 내가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진 채로 동생한테 고맙다고 안아주었고 뒤늦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도 동생의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예비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예비 남편 역시
동생한테 고맙다며 연락을 해 식사 시간을 가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때 시기가 저희 결혼식이 이미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 동생 명의로 계약을 빠르게 해놓고 이삿짐도 일단 싸그리 옮겨 넣은 후에 예식부터 진행하기로 스케줄을 맞추었어요. 신혼집 내부를 꾸미는 것과 증여세 관련해서는 일단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차근히 진행하기로 했죠. 어차피 웬만한 살림살이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었기에 당장 생활하는 데엔 무리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금 정신없는 일정 속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물론 하객분들도 많이 와주셨고 예식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죠. 신혼여행은 코타키나발루라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사 일정과 결혼식으로 피곤했던 저희는 도착한 순간부터 골아 떨어지기 바빠 관광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워낙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휴양지라 편안하게 쉬다 오기에는 참 좋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4박 5일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피로는 풀었지만 여전히 몽롱한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는 얼른 신혼집으로 들어가 이삿짐을 마저 정리하기로 했어요. 입국하고 나서도 금, 토, 일 3일을 쉴 수가 있었거든요. 그 3일 동안 가볍게만 정리를 하고 중요한 살림들은 시간을 두고 차차 들여놓기로 했죠.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저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광경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어요. 새집이나 다름없는 신혼집에 온갖 배달음식 용기가 쌓여 냄새가 나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술병과 더러운 양말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왔니? 그리고 그 모든 난장판 안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태연하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한 모습이었죠. 저는 눈으로 이 광경을 보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둘 다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뭐 하긴 오랜만에 봐서 인사하는 거지. 가서 선물 좀 사왔니? 뭐 사왔어? 얼른 꺼내봐봐. 아니, 저희 신혼집에 어머님이랑 형님이 왜 계시는 거냐고요. 아, 시끄러워라. 얘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럼 우리가 여기 있지 어디 있니? 가족끼리 다 같이 사는 게 뭐가 이상해? 당신이 설명해봐.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제가 남편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물어보니 남편은 어버버거리며 자기도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나도 잘 모르겠어. 두 사람 다 얼른 일어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집안을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떡해? 우리 막 들어왔을 때도 정리 안 되어 있었어. 이삿짐 그대로 다 쌓아놓고 갔더구만. 얼른 짐 풀고 여기만 좀 치워. 먼지가 너무 많더라. 다들 제정신이에요? 집안 꼴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데? 너야말로 제정신이냐? 그리고 니까짓 게 모자란 게 있다고 20억씩이나 되는 이런 아파트에서 혼자 호강을 하려고 해? 내 아들이 미쳤다고 등골 빠지게 벌어다 이런 집 마련했는 줄 알아? 몸도 성치 않은 애 기껏 며느리를 받아줬더니만 아주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네. 넌 앞으로 이 집에서 파출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알아들어? 이혼당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이 집을 누가 마련했다고요? 이 집 제 동생이 마련해준 집이고 아직 명의도 동생 명의인 집이에요. 뭘 알고나 떠드는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시에 남편을 쳐다보았죠. 남편은 계속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벼랑간 두 사람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누가 산 집이든 주인도 없는 집에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집안을 어질러도 되는 거냐고. 왜 이렇게 일을 망치기를. 그만하고 좀 나가라니까.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여기 이제 우리 집이라고 했잖아. 앞으로는 옳게도 일 관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할 테니까 들어와서 살으라며? 어차피 저 여자는 네 그 불쌍한 이미지 메이킹에 쓸 여자라고. 그딴 소리를 진짜 미쳤어? 머리가 무식하면 제발 닥치고 있으라고. 당신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나 없는 데서는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살았어? 아니야. 누나가 헛소리하는 거야, 여보. 난 절대 그런 적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왜 그딴 소리들을 하겠냐고. 이미 도장도 찍고 낙장 불입인데 왜 이렇게 비굴하게 굴어? 야, 네가 비밀번호 알려줬으니까 우리도 들어왔지. 아니면 우리가 여길 애초에 어떻게 들어왔겠어? 당신 정말? 그럼 그동안 내 앞에서는 세상 사람 좋은 척 가식을 떨어놓고 뒤에서는 그딴 저질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었다고? 지금 저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누나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그럼 당신 누나 말대로 저 사람들이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데? 그건, 여보, 그게, 당장 다 나가. 당신들도 다 나가요. 나가라고요. 그때부터 이성을 잃은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 한켠에 쌓은 짐들을 전부 현관 밖으로 내다 던졌고 남편의 집도 보이는 대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리로 와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요. 제 말에 집에 다 같이 있던 친정 식구들이 전부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고 엉망진창이 된 집안 꼬라지를 보고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 저를 도와 인간 쓰레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수세가 몰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내 몸에서 손 떼! 당신들 이거 내가 법적 책임 물을 거야? 아우, 사람 죽네, 사람 죽어. 여기 노인 학대당해요. 별것도 아니냐니 진짜. 너 우리한테 이딴 짓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 동생이 정치인 되면 이제 니네 다 죽었어. 아니, 당장 내가 지금이라도 경찰서 쳐들어가서 니들 싹 다 고소할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나야말로 법적으로 제대로 책임 물을 거니까. 내가 처음부터 혹시 몰라 녹음기를 켜두었기에 망정이지. 니네가 남의 집 함부로 쳐들어온 거, 인격 모독하고 언어폭력한 거, 사기 결혼한 증거까지 전부 녹음했어. 두고 보자, 누가 이기는지. 제 말에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남편이었어요.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파악이 정말 빠르긴 하더군요. 여보,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진정해. 어디 그래 한번 해봐. 정신 나간 년 같으니라고? 우리 아들이 변호사야, 변호사. 너 이혼도 우리가 곱게 안 해줄 줄 알아. 그 입 닥쳐. 둘 다 입 닥치고 있으라고. 남은 인생 진짜 쪽박 차고 싶어? 남편의 엄청난 고함에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둘 다 깜짝 놀라서 그제야 입을 합주기처럼 다물었어요. 전 그런 두 정신병자들에게 조곤조곤 팩트를 알려주었고 이만 경비원을 불러 세 사람을 쫓아내버렸답니다.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위자료를 받는다면 그건 나일 것 같네요. 멍청한 아줌마 같으니라고. 연락을 받고 온 경비원이 세 사람을 아파트 단지 밖으로 쫓아내었고 이 모든 소란을 다 지켜본 저희 친정 가족들은 그날 이후 눈에 불을 켜고 시댁 식구들을 박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녹음한 내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고 그 결과 결혼식에 들었던 비용들과 위자료를 더 엄청난 금액을 받아내기도 했죠. 그리고 저희는 이 사건을 최대한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도록 요란스럽게 알렸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요. 자칭 인권 변호사라 칭하는 남편이 사실은 자기랑 결혼하려던 여자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덕분에 남편은
그동안 쌓아왔던 선량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고 법적으로도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어요. 무단으로 제 동생 명의의 집에 들어왔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처벌을 피해가기가 어려웠죠. 시댁은 원래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중산층이었는데 법적인 처벌과 위자료 등으로 쑥대밭이 되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봅니다. 어느 날 그 두 여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얘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인 줄 모르고 그런 말들을 했어. 정말 미안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반성하마. 제발 이제 그만해다오. 제발 부탁이야 올게. 소송이니 신고니 전부 취소해줘. 응? 내 동생한테도 그만해줘. 이제 아무도 걔한테 사건을 안 맡기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부 손절당해서 돈줄이 뚝 끊겼어. 그래도 한때 결혼식까지 올렸던 사람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제발 그만해줘. 우리가 이렇게 빌게. 이제 그만 우리 좀 용서해줘. 참 뻔뻔하네요. 어떻게 당신들 입에서 용서라는 소리가 먼저 나와요? 당신들은 지금도 하나도 뉘우치고 있질 않아요. 그저 이것저것 손해를 크게 보게 되니까 마음이 급해서 찾아온 거지. 정말로 본인들이 한 행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한테 용서를 해라 마라 강요하고 있는 거겠죠. 전 아무것도 취소할 생각 없고요.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고 연락을 해와도 절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죗값을 전부 치르게 해주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남들에 비해 잘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못난 부분도 없었고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것 정도는 그렇게 큰 장애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작은 상처를 누구는 자기 출세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누구는 그걸 빌미로 남의 집에 눌러붙어 살려고 하질 않나.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약자들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데 이미 세 사람 모두 금수만도 못한 존재들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꼴이나 다름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 금수 같은 것들을 싹 치워내고 나니 한동안은 인생이 참 평화롭고 조용해졌어요. 모든 일들이 끝나고 저희는 제 신혼집을 어떻게 할지 한동안 의논했는데요. 남동생의 강력한 주장으로 그 집은 저에게 소유권이 아예 넘어오게 되었어요. 대신 저는 앞으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어 제대로 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집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아두었고 그 조건으로 아파트를 넘겨받았답니다. 남들은 서로 재산을 더 가지지 못해서 싸운다는데 저희 집안은 서로에게 더 많이 쥐어주겠다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긴 하더군요. 이렇게 건강한 가족들과 함께라면 저는 지난 결혼으로 인한 상처는 빠르게 회복하고 앞으로 더 성숙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저는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주변으로부터 소개팅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만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연애에 대해서는 완전 쑥맥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사람 대 사람보다도 이성 대 이성으로 남자를 만나는 것에 조금 익숙해진 것도 같습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제가 굳이 지금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것은 바로 며칠 전 그때 그 시모와 시누이를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나서 근처 맛집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이 길거리에 보이더군요. 순간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 옛날 시모와 시누이였던 것이죠. 번화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던 그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는 화들짝 놀라더니 둘이 같이 뭉쳐서 뒤편 골목길로 후다닥 사라져 버리더군요.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아도 기분이 나빴을 테지만 막상 남루한 옷을 입고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을 보니 그것도 그것대로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참교육을 시켜준 걸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요. 부디 두 사람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상식 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주저 말고 제대로 따끔한 교훈을 주시기 바래요. 아무리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응징을 해 주어야 그런 사람들도 본인의 행동을 교정할 생각이라도 하게 되니까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